10회 재무회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대행 증권과 당초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말하고 3번이 틀렸어요.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되는 거고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이에요. 단기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기업회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매출 할인을 순액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순액법으로 처리를 하는 건 없고요.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매출액 분계 따로 해줘야 되고요. 매출 할인 분계도 따로 해줘야 돼요. 어음상의 매출 채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평가 계정에 의한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평가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인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할인 어음.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음상의 매출 채권을 할인했을 때 대변에 받을 어음,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합니다. 근데 평가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문장이 뭐냐면 할인 어음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틀렸어요. 3번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에서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당좌예금 따로,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의 과목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대손 충당 환입은 판매관리 차감 항목으로 분류한다. 4번이 맞습니다. 2번의 답은 4번이죠. 3번 매출 채권 등과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매출 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했을 때는 항상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담보거래에 해당했을 때는 담보거래에 해당하거나 양도를 했지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차감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 시에는 수정 전 장부가액과 대손 추산액과의 차액만을 처리하는 보충법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계산기에 같이 누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5만원 플러스 가계수표 10만원 플러스 환매체는 90일짜리면 돼주는데 120일짜리면 4개월이잖아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 금융상품. 당정예설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우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기일 도래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다 됐으니까 현금이에요. 플러스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국공채는 11월 1일에 취득을 해서 1월 10날이 만기일이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4만원 플러스. 그러면 19만 5천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 5번. 은행 측 장부상 잔액은 4만 2천원이다. 여러분,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차변의 회사, 땡땡, 대변의 은행, 땡땡. 자, 은행 측 장부상 잔액은 4만 2천원입니다. 4만 2천원. 회사 측 장부상 잔액과의 차이는 전부 은행 측의 미기입 예금과 미결제 수표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11월 달 거예요. 11월 달 거. 지금은 12월 중이에요. 12월. 11월 달에 은행계정 조정표상에 은행 측의 미기입 예금, 미결제 수표 만원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서 11월 30일 현재 잔액이 4만 2천원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여기다 또 하나를 그려볼게요. 또 하나 11월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그려주시면은 회사와 은행이 있을 때 11월에 미기입 예금 플러스 2만원,
그 다음에 미결제 수표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현재 은행 쪽 잔액이 얼마 나온 거냐면 42,000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2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12월이에요. 그래서 42,000원이 그대로 이제 12월의 잔액으로 넘어온 거죠. 은행 측 자료에 따르면 12월 즉 입금액은 33,000원. 입금이 된 게 33,000원 나와 있고요. 인출액은 4만원, 마이너스 4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현재 미기재 내역은 없으며 미통지 입금이 12,000원. 미통지 입금은 회사에 통지가 안 된 거예요. 회사 쪽 가서 플러스 2,000원을 내주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3,000원 나간 게 있습니다. 조정전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2,000원에서 42,000원 플러스 33,000원 33,000원 마이너스 4만원을 해주시면 35,000원이 나와요. 여기도 35,000원 되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죠. 플러스 3,000원 마이너스 12,000원 해줬더니 26,000원이 회사 측의 조정전 잔액이 됩니다. 답은 1번. 5번의 답은 1번이 답이겠습니다.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59만원이며 연령분석법을 통해서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24,000원일 때 순실현 가능액은 얼마인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 밑에 매출 채권의 금액이 59만원이죠. 매출 채권의 금액이 59만원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을 내준단 말이에요. 24,000원 그러면은 56만 6천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실현 가능 금액은 56만 6천원.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묶인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법, 선의선출법, 매출가격환원법, 기억, 디글, 리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어요.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상품 동그라미 판매를 위탁했는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장달부 판매는 이미 판매됐죠. 패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됐어요. 선적하자마자 팔린 거죠. 패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하는 거 선적하자마자 내 것입니다. 기억, 니은, 미음 1번이 답이네요.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9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자산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클 때 매출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물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는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커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익이 큰 순서는 제일 먼저가 선의선실법, 그 다음에 먼저 시옷 이응,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실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원가가 큰 순서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매출원가가 큰 순서.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게 나오겠죠. 제일 이익이 작은 거. 그러니까 등호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등호가 바뀌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의 답은 4번.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에서 등호가 바뀌시면 되는 거죠. 평균법을 적용을 해서 실질재고조사법 밑줄 쳐봐요. 총평균법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재고조사법에 밑줄 치고 총평균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계속기록법에 밑줄 치고 이동평균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총평균법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총평균법은 자 평균을 몇 번 내는 거냐면 딱 한 번만 내는 게 평균법이죠. 총평균법이에요. 기초가 1000개 있었어요. 1000개 10원 만원이죠. 1000개 10원 만원. 매입이 2000개예요. 매입이 2000개 11원 22,000원 22,000원.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개 12원 12,000원 12,000원입니다. 자, 는 하면 토탈 4,000개가 나오겠죠. 토탈 4,000개가 나오고요. 금액은 44,000원 나왔어요. 금액은 44,000원. 그
그러면 11원이 되겠죠. 요 총평균 단가가 11원이에요. 총평균 단가가 11원이고 곱하기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매출 수량 2,000개를 내주시면 돼요. 매출 수량 2,000개를 내주시면은 22,000원. 22,000원.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 실질재고주사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 나왔죠. 계속기록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기록법은 1,000개에서 10원 만원이 들어왔어요. 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00개에서 2,000개 11원 금액은 22,000원이 일단 들어오면 는에서 단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3,000개에 32,000원 이렇게 단가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32,000 나누기 3,000 해줬더니 10원 67전 반올림하면 나오죠. 곱하기 2,0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2,000개를 팔았으니까는 21,333원. 이게 계속기록법, 이동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11번. 유동자산의 일부인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자, 1번.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1번. 1년 이내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맞죠? 1년 이내 처분이 확실한 것은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는 안 됩니다. 자, 시가를 공정가격으로 보는 경우에 시가란 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를 말하며, 즉 우리나라 재무상태표일은 일반적인 회사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에 종가, 끝나는 가격을 종가라고 하죠. 말하면 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 12월 30날짜. 우리나라는 12월 31일은 증권거래소를 안 열어요. 때문에 12월 30날짜의 종가를 말합니다. 다음 거래일의 종가가 아니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2번에 틀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에 관계없이 모두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도 맞죠. 내용과 다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주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공정가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을 반영한다. 맞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단기 손익을 반영을 합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후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격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시장성이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시장성이 있으면 공정가격법, 없으면 원가법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은 공정가격법만 허용이 됩니다. 채무증권 여러분들 사채는 공정가격법만 허용이 되고요. 원가법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은 4번이죠. 13번. 지분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종업원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4번처럼 종업원이 비투자회사에 파견 근무 중인 경우, 네, 답은 4번입니다. 1, 2, 3번은 모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의 답은 4번. 14번. 장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물음이 먼저 처분이익이나 평가이익을 물었죠.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줘라. 100주를 50만원에 취득했으니까 5천원에 취득한 거죠. 5천원짜리를, 자, 여러분들 20주를 1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20주 곱하기 5천원 하면 10만원이었었죠. 취득원가는 5천원이잖아. 50만원 나누기 100주 하면 5천원. 5천원짜리, 그래서 5천원 곱하기 20주 하면 10만원인데 10만원짜리를 12만원에 처분했으니까는 2만원이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100주를 5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50만원 나누기 100주 하면 5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취득 단가가 되는 거죠. 5천원짜리 곱하기 20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를 파는 거예요. 10만원짜리를 12만원에 팔았으니까 12만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2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2만원의 처분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80주가 남았잖아요. 그죠? 80주는 5,000원 곱하기 80주 하면 얼마입니까? 4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40만 원짜리의 공정가액이 40만 원짜리의 공정가액이 5,200원이 됐어요. 5,200원. 5,000원짜리가 5,200원 됐으니까 200원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쵸? 286, 16,000원 늘어났네요. 16,000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2만 원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16,000원이 되는 겁니다. 16,000원. 그래서 남은 게 5,000원짜리가 5,200원이 됐으니까는 200원의 이익이에요. 곱하기 80주가 남았으니까는 16,000원의 평가이익이 생겼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1번. 15번. 자산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교환 증여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동종자산의 교환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맞죠? 제공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15번에 틀린 것은 3번. 현물 출자,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고요.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익은 당해 자산 취득 원가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주목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그저 발생하는 채권 채무 미수금과 미지입금이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의 답은 3번. 17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예약 매출, 아파트 짓는 게 예약 매출이에요. 모델 하우스를 줘놓고 우리 회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테니까 우리 회사의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예약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약 매출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재고자산 용지는 땅은 공사기간과 용지 매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한해서 자본화 대상에 포함한다. 차입 원가의 자본화, 이자 비용의 금융 비용의 자본화를 뜻하는 겁니다. 전기 이전에 이미 자본화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단기 자본화 대상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전기까지 이미 다 포함됐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도 자산이 제공되는 자본화 대상 자산의 종료 시점까지 자본화를 해주시면 돼요. 취득한 시점 이후에도 당해 자산이 제공되는 자본화 대상의 자본화 종료 시점까지 자본화해 주시면 되고요. 매입이나 건설, 개발 활동이 중단되면 자본화 역시 중단시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단계는 비용,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도 단기 비용 처리한다. 맞죠?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되었지만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으로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방법만 허용된다. 3번이 틀렸어요. 간접법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렇게 직접 빼주는 걸 직접법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직접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정이 돼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는 무형자산 상각 누계 이렇게 분개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직접법도 인정이 되고요. 간접법도 인정이 됩니다. 무형자산은. 이에 비해서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이 돼요. 유형자산은 간접법. 누계액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간접법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에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체감, 상각법, 연수합계법, 생산년 비례법 등을 선택해서 상각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에 따라서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래 빈칸에 들어갈 외환 차손익을 순서대로 기재한 것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단가를 써볼게요. 외화 자산부터입니다. 자산. 발생 당시 환율이 100원 써봐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회수 당시 환율은 80원. 발생이 더 크니까. 그러면 뭐죠? 발생 당시는 100원에 발생했는데 회수는 80원밖에
회수를 못했으니까 외환차손이 생겼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봐요. 그러면 기억이 외환차손이면 니은 뭐가 될까요? 외환차익이 되는 거죠. 외환차익. 디귿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디귿이 외환차익이 되는 거고요. 리을은 뭐가 될까요? 외환차손. 네,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따지고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0번. 4차 발행 차금과 발행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4차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했을 때 할인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거죠. 할증 발행 시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1번 뒤바뀌었어요. 4차 발행 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 비용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동일한 거죠. 액면가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20번에 2번도 틀렸고요. 3번. 4차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면 모두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을 했던 할증 발행을 했던 모두 증가하는 거죠. 3번이 맞아요.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21번. 자,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에 따라서 생각을 했을 때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매년 증가하는 거고요. 정액법은 매년 일정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의 답은 2번. 22번. 사채를 구입할 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뭐 매회 했던 문제예요. 액면가액이 200만 원. 액면가액이 200만 원. 액면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면 20만 원 곱하기 현가를 찾아봐요. 현가를 찾아주시면 0.7118, 연금현가는 2.4018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0만 원 곱하기 0.7118 그랬더니 1423600 1423600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2.40183 해주면 480366이 나오고요. 도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1423600 1423600 해주시면은 1903 얼마가 되느냐면 966이 되겠습니다. 1903966 가장 비슷한 게 1번이네요. 22번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월 1일에 금액이 1903966이고요. 1월 1일에 취득한 게 아니라 5월 1일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5월 1일에. 이건 1월 1일의 금액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1월 1일의 금액이면 5월 1일에 취득을 했을 때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취득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곱하기 일단은 시장 이자율 해줍니다. 시장 이자율이 12%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1903966 곱하기 0.12 하면은 이자 비용이 22만 8천. 이자 비용이 22만 8천 얼마가 나오냐면 475원이 나옵니다. 475원 곱하기 12분의 4를 한번 해보세요. 4개월 경과가 됐으니까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76,158원만큼이 4개월 이자가 되는 거죠. 4개월 이자분을 도에서 취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76,158원. 네. 76,158원. 그럼 1903966. 네. 그러면 1980 얼마가 되느냐면 124. 198만. 끝수 처리가 조금은 틀렸어요. 그렇죠? 끝수 처리가 조금 틀린데 어쨌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잘못 계산을 했었나?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7, 8이었었죠. 얘가
0.71178. 네, 여기에서 잘못됐었네. 0.71178. 요거 끝수 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0.71178. 네. 1423 560. 1423 560이에요. 560. 560 이렇게. 플러스 480 366. 플러스 480 366 해 주시면은 1903 926. 1903 926. 네. 926이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 0.12 곱하기 0.12 하면 이자 비용이 228471 228471가 나올 테고요. 228471 곱하기 4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76,157원 76,157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1903 926을 더해주시면 되죠. 1903 926을 더해주시면은 198만 083원. 예, 맞게 나오죠. 198만 083원이 나옵니다. 5월 1일에 취득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 중에 처음 나왔었던 거예요. 5월 1일에 취득하는 거니까 4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4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은 발행가액 곱하기 저기서처럼 발행가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9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곱하기 시장 이자율은 10%고요. 기간은 7월 1일에 발행을 했으니까 12분의 6 그래서 4,500원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의 답은 4번이고요. 24번을 물었습니다. 24번 역시 이자 비용을 물었어요. 이자 비용. 발행가액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나온 문제예요. 1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고요. 표시 이자율은 10%, 5년 만기. 이자를 1년에 2번 준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5년 만기고요. 이자를 1년에 2번 준다. 자, 5년 만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만 원. 네. 100만 원이고요. 이자를 1년에 2번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도 5만 원, 이때도 5만 원. 자, 이렇게 2번씩 줍니다. 2번씩 이때도 5만 원을 주는 거네요. 5만 원. 그죠? 그럼 곱하기 현가를 할 때 있잖아요. 5년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을 보는 거예요. 10년. 왜냐면 이자를 10번 주는 거니까 10년을 보는 거예요. 10년일 때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도 12%를 보는 게 아니라 6%를 보는 겁니다. 6% 10년. 6% 10년. 0.55839. 0.55839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년이지만 1년에 이자를 2번 주는 거니까 10년으로 보는 거고요. 이자율도 12%가 아니라 6%로 해서 0.55839. 5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아니죠. 7.36009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만 8,390원. 55만 8,390원. 두 번째 거는 계산기를 한번 뜯어 보면 5만 원 곱하기 7.36009 그죠? 7.36009 해주시면 368004 368004가 나와요. 그럼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플러스 558390 558390을 해주시면은 926394 926394가 나오겠죠? 926394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곱하기 이자율이 1년에 두 번 주는 거니까 12%로 하지 말고 그냥 6%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자 비용이 나옵니다.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926394 곱하기 0.06 해주시면은 55,583원. 네.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액면이자는 5만원씩이라고 그랬어요. 5만원씩 빼주시면은 상가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5,583원이 됩니다. 상가액이 5,583원. 그러면 요때 금액이 얘는 1월 1일이고요. 6월 30일의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926394에서 5583을 토해주시면 되는 거죠. 926394
926, 394. 그죠? 926, 394 플러스 5583. 1년치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931, 977, 931, 977.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곱하기 6% 해주시면 역시 또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곱하기 0.06 해주시면 55918이 나옵니다. 55918 됐습니다.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이자 비용을 물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자 55,583원 55,583원을 해주시면은 11만 1,501원이 나옵니다. 11만 1,501원. 끝수 정리를 했던 거니까는 답은 1번. 24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토막 내서 다 해주시면 돼요. 기간을 5년으로 보지 말고 10년으로 봐라. 이자율은 12% 보지 말고 6% 봐라. 1년에 이자를 2번 주는 거니까. 그래서 현가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 이자 비용 마이너스 액면이자면 상가격이 나오죠. 두 개 더해주면 6월 30일에 장부가액이 나와요. 곱하기 다시 6% 해주면 이자 비용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얘가 1년 동안의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25번 올바른 조건을 물었습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사실상 완료됐어야 되고요. 수익금의 객관적 측정 가능성이 모두 필요하죠. 답은 4번입니다. 2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의 답은 4번. 26번 A사는 공장 간 장비 운송을 위해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의 내용 연수는 30년이나 주요 부품인 엔진의 경우 10년마다 주기적 교체를 해야 된다. 항공기의 적절한 내용 연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엔진 따로, 엔진 위에 항공기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진은 10년으로 봐줘야 되고요. 주요 엔진 이외의 부분은 30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항공기 하나이지만 엔진은 또 별개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답은 4번. 26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2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토지를 200억 원에 매입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토지를 20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차변에 토지 200억, 대변에 현금 200억이에요.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18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땅값이 20억이 날라갔죠. 대변에 토지 20억, 차변에는 재평가 손실 금액은 20억. 비용입니다. 재평가 손실은 비용. 180억짜리가 다시 230억이 됐으니까 50억 늘어났죠. 토지가 50억. 대변에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 만큼은 재평가 이익을 인식을 해줘요. 재평가 이익을 인식을 해줍니다. 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억만 뭐가 되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3번이고요. 28번. 도급금액 40만 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자, 공사진행률법에 따라서 공사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인식할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공사 손익은 얼마니? 공식을 일단 써볼까요? 우리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이익. 자, 1차년도, 2차년도가 있습니다. 도급 금액은 토탈 얼마냐면 40만 원이고요. 단기 발생 원가가 이때는 10만 원이고 이때는 20만 원에 2차년도 때가 1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 발생 원가 2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총 예정 원가는 30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아직도 남은 잔존 공사비가 얼마니까 10만 원이니까 그죠? 30만 원입니다. 그럼 3, 6, 18, 66.67%가 나오겠죠? 진행률이. 40만 원에다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만 원 곱하기 0.6667 네, 해주시면은 266680이 나옵니다. 266680 빼주시면은 66,680원. 자, 40만 원에서 나머지 빼주면 133,320원이 나오죠. 빼줬더니 33,320원. 끝수 정리한 거니까 답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 28번의 답은 4번이 있죠. 29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면 앞에 강의에서
많이 나왔었던 문제니까 그냥 안 쓰고 할게요. 영업이익이 6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7만 원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더해줍니다. 2만 원 플러스 2만 원 영업의 수익 플러스 2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4만 3천 원. 재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7만 5천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플러스 5만 7천 원. 접대비 판매관리비 개발비 생각하는 것도 판매관리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입니다. 4만 원 마이너스 58만 9천 원. 답은 2번이네요.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영업이익부터 해서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재손실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 접대비 개발비는 판매관리비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접대비 한도 초과 돈 나가는 거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10만 원 돈 나가는 거고요.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가 또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5만 원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중간 연합한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 연합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과세 소득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자, 영구적 차이도 가산됐고 일시적 차이도 가산됐어요. 그러면 45만 원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면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냐? 납부할 세금은 13만 5천 원이 되겠죠. 납부할 세금은 13만 5천 원. 분계를 보여드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13만 5천 원이에요. 차변에는 법인세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 자, 얘는 상관이 없어요. 접대비 한도 추가는 신경 쓸 거 없는데 일시적 차이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5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5만 원에 30%면 15,000원만큼 마이너스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15,000원. 법인세 비용이 12만 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30번의 답은 3번. 많이 나왔었던 문제야. 이것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과세소득 곱하기 30%하면 납부할 세금이 13만 5천 원 나오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시적 차이가 마이너스 5만 원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과세소득이 줄어들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31번. 수익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상품 매출, 용역 매출은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상품 매출이 인도 기준이고요. 용역 매출은 대부분 노동력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 맞습니다. 장기할부 매출 인도 기준 맞고요.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 경과이자는 현금을 실제 받았을 때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3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채권자와 경영자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32번에 틀린 것은 1번. 정태적 보고서.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 대변에는 조달 원천을 표시하는 거 맞죠? 자본 잉여금과 이익여금 구분하는 것도 맞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합병 시 승계한 순자산 가액이 자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자산 가액이 합병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여러분 밑줄 치고 받아 적어보세요. 합병 시 승계한 순자산 가액의 100원 이렇게 써보세요. 100원. 100원 썼습니까? 합병 대가보다 컸다라고 했으니까 합병 대가가 작은 거죠. 80원. 그 100원짜리를 여러분들 80원 줬으니까는 이득을 본 거잖아요. 더 많이 줬을 때가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이득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의 영업권이란 말 씁니다. 부의 영업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합병 시 승계한 순자산 가액이 100원이에요. 근데 내가 합병 대가로 준 거는 80원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이득 본 거잖아요. 영업권이 아니라 부의 영업권이란 말 쓰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아닌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상개발비는 비용 처리하는 거 맞아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제조랑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원가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해줍니다. 34번. 당재금 잔액을 물었어요. 두정은행이 100만 원이 있었고 서두은행이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2월 28일에 두정은행 300만 원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정은행에서는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300만 원 수표를 발행을 했으니까 남은 것은 마이너스 200이 남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서두은행은 200만 원이 있었는데 150만 원을 서두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죠. 1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 남아 있을 거고요. 자, 각각 500만 원의 한도로 당좌채월 계약을 맺어져 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그럼 뭘 물었습니까?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예요? 네, 50만 원이죠. 얘는 단기 차입금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마이너스는 단기 차입금이고 플러스가 당좌예금이 되는 거죠. 35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는 가계정을 골라라. 가지급금 동그라미. 전도금 동그라미. 가수금 동그라미. 현금과부족 동그라미. 기역, 디귿, 비읍, 이응입니다. 1번입니다. 35번의 답은 1번. 가지급금, 가수금, 전도금, 현금과부족. 전도금은 뭐냐면 서울 본사에서 공장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 돈을 줬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니네 써라 라고 돈 준 게 전도금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6번. 결산 전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일 때 아래 내용을 보고 정확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라. 단기 순이익에서 이거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플러스 선급 미수 자산은 돼주시고 마이너스 선수 미지급 부채는 빼주시면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빼주면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자, 미지급이 여기 4만 원 들어가죠. 미수가 얼마 있습니까? 2만 원. 선급이 10만 원. 자, 선수는 3만 5천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12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돼요. 104만 5천 원.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7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을 물었어요. 외환차익, 채무면제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성격이 다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38번. 자본 항목을 바르게 표시한 것을 물었어요. 자본금은 일단 100만 원이죠. 주식 발행 추가금,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 두 개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은 50만 원입니다. 그럼 일단 답은 4번은 아웃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주식 15만 원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가 있으시면 돼요. 괄호 열고 닫고 15만 원. 답은 나왔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본조정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니까 괄호 열고 닫고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항목은 손실 또는 마이너스 항목은 괄호 열고 닫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하고 처분 전 이익잉여금, 얘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서 3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어요. 39번. 재무정보가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며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수 있다.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 적합하긴 한데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충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상충성이 어긋난 항목을 물었어요. 자산 수중이익은 자산의 수중 목적에 관계없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맞는 거죠. 자산 수중이익은 무조건 영업의 수익이에요. 목적적 합성 신뢰성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어긋나는 거고요. 창업비와 개업비를 자본화하는 것에서 단기비용 처리하기로 한다. 단기비용 처리하기로 한다.
죄송합니다. 네,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산 수중이익은 자산 수중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 맞고요. 창업비와 개업비 모두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유가증권을 재분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맞고요. 다 맞는 내용이죠. 만기보유 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을 시장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성이 있으면 공정가액법, 없으면 원가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이라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을 때만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기보유 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걸로 다 보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익경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1번이죠. 처분전 이익경험도 이익경험,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경험. 이익경험을 이익경험으로 자리이동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라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아닙니다. 2번은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이익경험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배당금 줘도 이익경험 줄어드는 거고요. 배당건설 이자와 같은 것을 삼각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익잉여금은 줄어듭니다. 자, 우리 10회 기출문제는 조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웠을 테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